자, 이번 시간은 189페이지 토지상한 채권 이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도시개발법에서 무슨 방식을 보겠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수용권자부터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었고, 이제 두 번째 보상비를 드리는데 현금으로 보상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드릴게 라는 토지로 상환하겠다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 토지상한 채권,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아주 출제가 잘 되는 거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일단 밑줄 쫙 꺼놓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건 강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뭐하고 혼동하지 말라?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국토위계 및 응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셨죠.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 바로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 자,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 누군 경우에만 그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입니다. 그때는 뭘 발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인데, 그때 사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또 하나 있었죠.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비트랩 3초 있었죠.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거기는 강제 발행도 있었지만 이 토지상한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되지 강제 발행은 안 된다. 토지 소유자가 WANT 할 때만 이때는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매수대금의 일부란 말이 무슨 뜻이더냐? 바로 밑에 심학습 속에 들어있습니다. 토지상한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 건축물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분양하는 토지 건축물이 있다면 그 전체의 2분의 1까지만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해서 주지 전체를 채권으로 발행하는 안 된단다. 반까지만 채권 발행이고 나머지는 뭐로 드리라는 얘기야? 현금으로 보상비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분의 1까지만 채권 발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현금 보상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전체를 다 토지상한 채권으로 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수용 방식이 아닙니다. 환지 방식이죠. 무슨 말이야? 자, 여기를 개발하는데 사람들한테 뭐죠? 나중에 조성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땅으로 줄게 라고 전체 사람에게 다 그러면 이게 뭐야? 환지 방식이죠. 그건 수용 방식이 아니죠. 따라서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상한 채권을 토지수에게 원하면 발행할 수는 있지만 전체 면적의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 전체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 시행자의 지급 보정이라고 되어 있죠. 민간 시행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보상비를 줘야 될 시점에서 보상비를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뭐로 준단다? 채권이라는 종이쪽지 한 장으로 주는 거잖아. 근데 이런 채권이라는 종이쪽지는 뭐가 될 수도 있다? 휴지가 될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개발해가지고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줄게라고 해놓고 나중에 줄게 이 말이잖아. 이놈은 나중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겠죠. 민간 시행자가 사업을 시작하다 중간에 부도가 받아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 더 이상 못하잖아. 그러면 현금을 미리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이야 문제없어. 어차피 현금 받고 떠났으니까. 나중에 땅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종이쪽지 하나 들고 있던 사람은 시행자가 망해버리면, 파산해버리면 이 종이쪽지도 뭐가 된다? 휴지조각 되는 거거든. 따라서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지 말랍니다. 그걸 발행하고 싶으면 그때는 뭘 받는다? 은행, 보험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부들은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 보증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건 누구만 필요하다? 민간 시행자만. 이 지급 보증이 뭐죠? 나중에 행여 이 민간 시행자가 나중에 토지주들에게 뭘 주지 못한다? 토지로 다 상환하겠다, 토지 건축물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채권을 발행해 놓고 그걸 준다고 했잖아.
그걸 이행하지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대신 만들어주겠다고?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또는 공제조합이 자기들이 대신 그런 토지 건축물을 조성해서 주겠다는 그 하나의 보증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때만 민간시행자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발행계획의 승인이란 말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죠? 자, 발행해야 되잖아. 누가? 시행자들이. 그럼 공공시행자도 발행할 수 있고 민간시행자도 발행할 수 있는데 그때 민간시행자들은 지급보증을 받고 발행해야 되는데 이 발행할 때 함부로 발행하지 말고 발행계획이라는 걸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행할 건지 구체적인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도 멋대로 하면 될까? 안 됩니다. 그걸 들고 지정권자한테 가져가서 발행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으랍니다. 그게 바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정권자 지가 직접 사업 시행자라면 지가 직접 지한테 승인해 줄 필요는 없죠. 셀프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 자들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받아라. 자, 여기서는 민간 시행자든 공공 시행자든 둘 다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받아야 됩니다. 아까 지급보증은 민간 시행자만 받으면 되지 공공시행자는 필요 없지만 뭘 받는 건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그에 대한 승인받는 건 모든 시행자들은 지정권자를 제외한 모든 시행자들은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이지. 요 지정권자라고 되는 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쪼개서 내면 안 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이때 발행하는 조건. 토지산 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기명식이 뭐죠? 채권에다 이름을 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명식 채권의 특성은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남한테 이전 양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이 채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왜 토지산 채권은 기명식 증권에도 불구하고 타인한테 양도를 허용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원래는 이 토지산 채권은 무슨 성격이죠? 보상비 성격이에요. 따라서 보상비는 원래 뭐로 준다? 현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을 것 대신에 토지산 채권으로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아직 조성이 다 여기 개발이 안 끝났는데 자기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종이쪽지 한 장 믿고 있는 건데 현재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심각하잖아. 그럼 이 종이쪽지 토지산 채권 다시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 돈으로 필요한 걸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보상비로서 현금으로 받아야 될 것 대신에 토지산 채권을 받은 거니까 이 토지산 채권은 언제든지 현금화로 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 타인에게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명식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거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때 발행하는 이율은 그 은행의 예금금리와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발행 이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그래서 발행자가 바로 사업 시행자죠. 시행자가 이때 이자가 얼마라면 조건이야? 발행 이율은 시행자가 정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발행자가 정하는 거죠. 그때 토지산 채권의 이전과 대항력하고 됐습니다. 자, 토지산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그 주된 사무소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토지산 채권 원부를 비치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산 채권 원부가 뭐야? 누가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을 달라고 했는지 그 토지주들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 면적이 얼마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된 장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주기로 했는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토지산 채권 원부라는 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할 것 이 말이죠. 두 번째, 그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이건 무슨 말이죠? 여기서 취득자란 양도했을 때 넘겨받은 사람, 이 사람이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토지산 채권을 남한테 내가 갖고 있던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그 넘겨받은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취득자. 이 사람의 성명과 주소가 어디다가 토지상한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제3자에게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요거 그 위에 거 채권 원부에 관한 거하고 토지산 채권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1번에 보시면 토지산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산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1번에 있는 내용하고 1번의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2번 토지산 채권에 대항력 해가지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 위에 있는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을 잘 보십시오. 자, 일단은 발행한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토지상한 채권 원부, 주된 사무소에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겁니다. 토지상한 채권 원부.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토지상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취득자 사람들 있죠. 그 원래 토지 수자들. 나는 뭘 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건설물 주세요 해가지고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에 토지상한 채권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채권.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건 토지상한 채권 원부. 그 다음에 각각의 토지 수자들이 지들이 갖고 있는 토지상한 채권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채권을 김영식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걸 팔았습니다. 취득한 자를 뭐라 부른다? 그걸 여기선 취득자, 넘겨받은 사람을 취득자라고 하죠. 그럼 이 취득자는 어떻게 되죠? 넘겨받았으면 그 사람은 뭘 가지고 한다? 채권 원부를 가지고 있는 발행자, 사업시행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뭐라고 그러죠? 종전에 당신들 원부에 보면 누구로 돼 있단다? 기물동으로 돼 있는데 그거 기물동 거 아니에요. 내가 넘겨받았거든요. 바꾸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채권 원부에 내 성명과 주소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넘겨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사업시행자한테 와서 채권 원부에 현재 기물동으로 돼 있는 걸 지우고 바꾸서 성명과 주소를 거기다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어야 뭐한다? 이전역의 효력이 있더라. 그걸 이전역이라고 합니다. 옮겨가는 효력. 그래서 그 기물동에 갖고 있던 채권이 바꾸서가 되는 날은 언제란다? 바로 채권 원부에 그 성명과 주소가 바꾸서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될 때 그때 이전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전역하고 대항역하고는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이제는 내게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자나 제3자들에게 이 채권은 내 거야라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발행자나 제3자의 이 채권은 이제 기물동이 아니고 바꾸서야라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디다가 그걸 기재해야 됩니까? 채권에 그 바꾸서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야 비로소 발행자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지. 만약에 채권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또 이 토지산 채권을 뭐로 쓸 수 있다?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권이라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전당포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질권은 동산에만 설정되지 부동산에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울 때 질권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련된 민법이지 동산에 관련된 것까지는 시험범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권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전당포 같은 데다 저당 잡혀놓고 거기서 돈을 빌리죠. 그래서 내가 쓰고 약정한 날짜에 가서 그 돈을 갚고 거기다 원금이자 갚겠죠. 그러고 그 맡겼던 물건을 내가 다시 찾아오는 거. 만약에 나중에 이 사람이 안 갚으면 그 물건을 원래는 공매에 붙여야 되거든. 그래서 공매에 붙여가지고 그 대금을 그 사람이 회수해서 가져도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담포 성격을 갖는 것들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 토지산 채권도 뭐 할 수 있어? 전담포에다 맡기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질권의 목적을 아는 경우는 그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바로 그 전담포 주인 있잖아. 그 전담포 주인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산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이건 채권하면 안 돼요. 채권 원부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으면 질권자는 발행자면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위했던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하고 질권의 목적을 했을 때 질권자는 채권 원부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도 구분해서 잘 정리하셔야 되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뭐겠죠? 선수금. 이때 선수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세 번째 행정. 이때 선수금이라는 건 미리 받는다. 선 했으니까 미리 선자야. 수 받을 숫자입니다. 선수금 미리 받는 돈이라는 뜻이죠. 이때 미리 받는다는 게 뭘까? 자, 원래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들에게 나중에 건물 같은 걸 다 쳐가지고 자 보십시오. 완공됐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분양 받으십시오. 그때 가서 분양해가지고 그때 분양대금을 받으면 되는 게 원래는 그렇죠. 이걸 뭐라 부른다? 후분양이라고 합니다. 후분양. 근데 우리나라는 후분양이 아니라 무슨 분양이 만연해 있다? 선분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건물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짓겠다고 모델하우스만 그럴듯하게 줘놓고 이렇게 칠 테니까 자 마음에 드시면 와서 분양 시청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분양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 1차, 2차, 3차 한 다음에 마지막 잔금 치르면 완공이 끝나고 나서 잔고 치르면 잔금을 치르면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그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은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분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분양이라는 거고 이때 이 선수금이라는 게 그때 미리 받는 돈 그게 선수금이에요. 따라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일단은 땅을 갖다가 뭐죠? 분양을 하는데 미리 돈 받고 분양하겠다? 선수금이라는 걸 받고 분양하겠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때 선수금은 대금 전부를 다 미리 받아도 좋고 일부만 미리 받아도 좋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때 그 선수금을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뭐 받아야 돼?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선수금은 아무 때나 사업 시행자가 다 그 선수금 받을 수 있을까? 징수 조건하고 되죠. 징수 요건. 이거는 아무 때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공공시행자하고 민간시행자하고 둘로 나눠가지고 공공시행자들은 뭐만 충족하면 된다? 사업시행 토지면적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만 하면 공공시행자들은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 이상만 토지 면적의 소유권을 확보하라. 반드시 소유권만 확보하면 될까? 아닙니다. 사용 동의를 포함했으니까 사용권만 확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했단다. 그러면 바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공시행자들. 반면에 민간시행자는 그렇게 10%만 뭐 토지 면적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동의권 받았다고 될까? 안 됩니다. 민간시행자들은 첫 번째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자,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얘기는 거기 은행 대출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네가 소유자라는 것만 확인되고 또 아직 은행으로부터 저당권 같은 거 설정된 것이 없어야 될 것. 있었으면 다 말소시켜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진척률. 얼마나 공사가 진행된다? 100분의 10 이상일 것. 따라서 일단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은 말소되고 깨끗한 땅에다가 최소한 공사는 10% 이상 진척이 있을 때만 그때만 뭐 받을 수 있다? 이때는 토지산 채권이나 저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상 공사 진척률이 있을 것. 세 번째는 공사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그때 보증서라는 걸 작성된 걸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랍니다. 자, 보증서가 뭐죠? 나중에 만약에 사업이 원활치 못하면 너한테 나중에 선수금 미리 받은 거 다시 토해내야 되잖아. 먼저 받은 거 토해잖아. 이 토해내기 위한 이걸 누가 대신하게 줬다? 보증회사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같은 데서 대신해 주겠다고 라는 보증증권이라는 걸 끊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보증서를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단다. 첫째는 해당 토지를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을 말소했을 것. 공사 진척률이 최소한 100분의 10 이상은 진척이 있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환불을 위한 보증서를 제출했을 것. 그러면 그때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주대책의 수립. 뭐 그건 어려운 건 아니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한 데서 토지 수자를 다 내쫓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자 주택이라는 걸 주택단지를 보통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게 나쁜 장소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상비를 주고 수용하려다 보니까 아까 토지 수자들이 잘 따라준다고 했습니까? 반발한다 그랬습니까? 반발한다 그랬잖아. 왜 반발하죠? 아니 개발되면 이게 얼마짜리 땅인데 나한테는 요 집구리만큼밖에 보상비 안 주냐? 반발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분들에게 반발하는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뭐 한단다?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이 수용당에서 보상받고 떠날 사람들이 원한다면 머물 수 있는 이주자 주택 단지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이주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택 단지는 나쁜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뭐가 붙는다?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이주자 딱지라고 그러죠. 이주자 택지, 네, 그걸 이주자들 딱지를 그걸
프리미엄 붙은 걸 팔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사요. 그래서 그 전매 차익을 이 소유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이주택지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게 그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조성토지 등의 공급.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다 조성이 끝났습니다. 공급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 우리 법에서요. 공급하는 말을 쓰면 이 공급은 사실은 첫째는 분양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임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면 분양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다. 우리가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합쳐서 공급이란 말을 씁니다. 자, 이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에 공급하고 싶으면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때 공급계획은 승인받는 거 아니다.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면 된다. 시험 문제 2번 났었습니다. 자, 따라서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면 되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하면 틀린다. 또 하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직접 시도사나 대도시장 같은 지정권자에게 직접 공급계획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누굴 거친단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제출하랍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이때 공급 조건은 읽어보면 하시고 토지에 공급하는 방법들, 공급 방법 이것도 중요하죠. 첫째는 경제입찰 방법, 이제 공급하는 방법이야. 공급 방법이라고 쓰자. 이때 공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뭐가 있단다? 원칙은 경제입찰입니다. 이때 경제입찰이 뭐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라는 거. 이게 경제입찰이죠. 가장 높은 가격 써내라. 그 자를 낙찰을 시켜주겠다. 그게 경제입찰 방식입니다. 원래는 경제입찰 방법에 따릅니다. 다만 그 밑에 공급가격 결정법하고 심화학습이 나와 있는데 아직 시험 문제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출제 가능성 언젠가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뭐죠? 자, 이때 공급하는 토지가 여기 있다고 치자. 자, 이 토지를 공급한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어느 하나의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 공급하는데 여기다 뭘 짓습니까? 주상복합 건축물을 짓겠답니다. 자, 그럼 주상복합이라는 게 어떻게 짓습니까? 주상복합, 그죠? 이렇게 짓면 돼요.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 밑에는 상가 4개층으로 짓고 주택을 4개층으로 상가를 짓고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층의 주택을 짓는다고 하죠. 이걸 보고 뭐란다? 주상복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층의 상가와 8개층의 주택을 짓는 주상복합으로 짓자 이 말이죠. 자, 그때 요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거, 이 땅을 파는데 이 중에 이만큼은 어디 거고 이건 상가와 관련된 상가 부지가 되는 것이고 상가 소유자들이 가져야 될 권리 부지야. 상가 부지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무슨 부지가 된다? 전 주택 부지로 보자. 이렇게 둘로 나눠보자. 그러면 이때 요 노란 땅 전체를 갖다 이런 주택과 상가를 짓기 위한 이런 땅으로 팔으려면 그러니까 땅을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이런 주택도 짓고 동시에 상가도 지을 땅이다라는 조건으로 파는 겁니다. 4개층의 상가와 8개층의 주택을 지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럼 이걸 분양받을 때 원래는 뭘 한다? 경제입찰인데 이 경제입찰은 어떤 식으로 한다? 요 상가부지에 관해서만 경제입찰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가부지. 따라서 요 부지 면적 누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느냐 그 자를 낙찰자랍니다. 그래서 요걸 낙찰받은 사람, 상가부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결국 이 땅 전체를 낙찰받은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주택부지는 별도로다가 경제입찰 안 붙일까? 안 붙입니다. 무슨 가격을 한다? 이건 감정가격을 합니다. 요 상가부지는 감정가격으로 해버리고 요 상가부지만 낙찰가격으로 한다라는 걸 요거를 구분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가부지로 낙찰받은 사람이 결국 이 땅 전체를 낙찰받는 게 되는데 다만 상가부지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쓴 사람이 낙찰받고 나머지 주택부지는 이미 감정가격으로 평가가 끝나면 그거지. 누가 더 높게 쓴다고 해서 그걸 주는 건 아닙니다. 상가부지로 낙찰받는 사람이 상가부지 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역시 낙찰을 받는 거로 보는데 다만 나머지 부지는 감정가격을 한다는 것. 그 말이 그 속에 쓱 써 있는 것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추첨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죠. 경제입찰 방법으로만 하는 거 아니다. 예외적으로 뭐도 있다? 경제입찰 말고 추첨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 자, 그럼 경제입찰과 추첨의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 뭐죠? 경제입찰은요, 부지가 괜찮은 땅이야.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응찰한 사람들이 막 써내는데 이게 되지도 않는 가격으로 막 올라가지고 너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낙찰가가 너무 비싸버리면 무슨 문제가 터지죠? 나중에 분양가도 비싸지는 거죠. 비싸게 산 것만큼 거기다 가격 올려가지고 팔으다 보니까 분양가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쟁입찰에서 이 가장 큰 문제점은 거기서 응찰한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써서 낙찰받으면 분양가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분양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한다? 추첨의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추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 땅 얼마에 팔을 때니까 가격을 정해놔. 평당 200만 원씩 분양할게 라고 사전에 미리 정해놓죠. 그리고 이거 분양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세요 라고 해서 일정한 사람들만 분양 자격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거기다 뭐 하죠? 그때 손을 넣고선 뽑아라. 그래서 번호를 집어넣고 당첨이 돼서 당첨된 사람에게 그럼 너한테 평당 200만 원에 팔을게. 다른 사람들도 다 평당 200만 원을 원하지만 추첨해서 당첨된 사람 너한테만 200만 원을 줄게. 이렇게 주는 거. 그건 추첨의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가격을 먼저 사전에 조정할 수가 있잖아. 미리 정하잖아. 얼마에 팔을게 라고 미리 정하잖아. 따라서 그런 과도한 경쟁 입찰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추첨인데, 추첨은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좀 싸게 판다는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추첨 자격을 주지는 않고 뭐까지만 있단다? 거기 크게 세 가지인데 사실은 네 가지죠.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자, 주택법에 나눈 국민주택규모가 원칙에 맞아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땅. 자, 그런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 바로 그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죠.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땅. 이건 서민용 주택이기 때문에 경제입찰에 붙이지 않고 추첨의 방법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서민용 주택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다만 도시지역에서는 얼마나 됐죠? 그때는 뭐 100제곱미터도 있지만, 원래 100제곱미터도 있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는 100제곱미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그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는 추첨의 방법을 합니다. 알 수 있죠? 근데 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데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요, 공공시행자가라는 말이 들어가고, 민간시행자 말고 공공시행자가 바로 그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를 분양받는데, 그때 거기다 뭘 짓겠답니까?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쓰겠다. 즉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답니다. 그럼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 시행자에게는 더 비싸게 받아야 됩니까? 더 싸게 받아야 됩니까? 더 싸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자에게는 반드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면 땡, 틀리면 다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이것이 작년과 올해 차이점, 개정된 내용의 차이점하는 거.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의 그런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는 그거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할 때도 그때도 뭘 한단다? 추첨의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면적했는데 사실은 33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33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00평이 되겠죠.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나 100평 이하의 공장용지. 그래서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둘 다 330제곱미터 이하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적이 나면 그건 무슨 방법을 한다?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다만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다? 이제 수의계약. 이때 수의계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서로 앉아가지고 협상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 시행자하고 토지수자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시행자가 그러죠. 야, 너한테는 평당
평당 100만 원씩 주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냐? 라고 했더니 뭐 이게 100만 원씩 갑니까? 평당 70만 원만 하시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는 또 말하자. 야 70만 원 똥값 갖고 내가 어떡하냐. 조금 더 하자. 우리 90만 원 해줄게. 했더니 저 토지 수자는 그럼 저는 80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야 그럼 85만 원으로 하자. 그렇죠. 라고 도장을 땅땅 찍는 거. 이것이 뭐라 한단다? 그게 바로 수의계약입니다. 서로 간에 협의해가지고 가격을 흥정하는 것. 이런 것이 수의계약이죠. 또 어떤 게 수의계약이죠? 첫째, 학교용지나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 같은 그런 공공시설 설치 관리하는 자들에게 공급할 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청 건물을 갖다 질 땅, 서울시청 건물에 질 땅을 공급하겠답니다. 그럼 서울시청 땅을 갖다 분양할 때 첫째, 경제입찰에 붙일 수 있습니까? 경제입찰에 붙인다는 건 여러 명이 와야 되는데 서울시청 건물 질 땅은 누구만 온다? 서울시 공무원만 담당자만 오지. 그걸 저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 서울시청 건물 질 땅에 올 리가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으니까 경제입찰 의미가 없습니다. 추첨? 한 명 왔는데 한 명 추첨하면 뭐 100% 당첨이게? 추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여기 서울시청 건물 질 땅에 대해서 서울시청 공무원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누구하고 그 사업 시행자하고 이거 얼마로 너한테 팔을까라는 건 흥정해서 정한단다. 그게 바로 수의계약의 방법이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밖에 몇 번이 중요하냐면 5번. 토지 상한 채권에 의해 토지를 상환한 경우. 자, 이 말기가 좀 어려요. 토지 상한 채권이라는 게 있었잖아. 왜 토지 상한 채권으로 상환할 때는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을까? 토지 상환권 발행할 때는 왜 수의계약일까? 이 문제입니다. 아까 토지 상한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만 발행한다 그랬죠? 원할 때만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최대 얼마까지? 분양 대상 토지 가치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토지 상한 채권은 토지수가 원한다고 당연히 채권 발행이 됩니까? 아니에요. 다 원한다고 해서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발행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토지 소유자는 뭐라고 했는데 저는요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건축으로 주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사업시행자가 뭐라고 한다? 아니 너한테는 그냥 보상비 주고 끝낼 테니까 그냥 나가라 라고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유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행자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토지상 채권을 발행할까요? 사업시행자가 원래 예상했던 수용에 따른 보상비보다도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을 때 그때 토지상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래는 토지상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분양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거든요. 지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보상비 현금으로 주고 사들인 다음에 나중에 개발해서 이익 제대로 붙여가지고 그냥 일반 분양하고 싶지. 야 너한테는 지금 돈으로 안 주고 나중에 지금은 채권만 줬다가 나중에 조성이 끝나면 그때 와서면 그때 분양 그때 완료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줄게라고 나중에 주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상한 채권은 사업시행자가 언제 발행하더냐. 자, 여기를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현재 보상비를 얼마 들이면 될까라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총 1,00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하죠. 평당 100만 원씩 들이면 되겠다. 그럼 평당 10만 원 하자. 평당 10만 원씩 잡았을 때 이거 총액 1,00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1,000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수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평당 10만 원 갖고 어림택도 없습니다. 왜요? 주변의 땅값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이 보상비들이 다 올라가지고 평당 15만 원씩은 줘야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당 10만 원으로 잡아서 1,000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보상비를 주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15만 원씩 나가니까 결국은 1,5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얼마가 펑크 났습니까? 500만 원이 펑크가 난 거죠. 돈이 없는 거죠. 그럼 500억이. 그럼 이 500억이라는 걸 현금 마련하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그때는 뭘 한다? 1,000억에 해당하는 것만 보상비를 주고 나머지 500억 펑크 난 거 있죠? 요거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해서 주는 거. 이것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사업시행자들이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는 건 토지수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발행하는 건 아니고 어떤 때만 자기들이 추구자는 보상비가 부족할 때 그때 원하는 토지자에게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것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하고
토지산채권을 원하는 사람이 적을 때하고 문제가 됩니다. 예, 많을 때는 어떻게 되죠? 관계없어요. 어차피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채권 파는 거. 그때는 싸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땅값 어느 정도 비싸게 받아도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줘도 되죠. 근데 만약에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현금 달랍니다. 아우성입니다. 전부 다 현금 달라고 토지상한채권 필요 없답니다. 그 원하지 않으면 강제 발행 못하는 거거든. 원할 때만 발행하는 거니까 시행자체에서는 자 보상비는 줘야 되겠는데 현금은 부족하고 채권을 준다고 했더니 채권은 안 받는다고 하고 소유자가 원하지 않고 그러면 이때는 뭐 할 수밖에 없죠? 가격을 흥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현금 달라고 하면 뭐라죠? 당신 지금 현금 받지 말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거점을 줄 거니까 이 토지산채권 가지고 계셔요. 하면 토지사가 싫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뭐라 한다? 이거 땅값 싸게 줄게요. 당신한테는 지금 당신한테는 요 보상비에 해당하는 만큼 땅을 주는데 그걸 단가를 싸게 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면적이 뭐 하는 거죠?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럼 싸게 받은 것만큼 나중에 그걸 받아가지고 되팔아버리면 뭐 하는다?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프리미엄이 붙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채권은 팔아야지만 보상비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채권을 파는 가격을 낮춰가지고 사람들에게 싸게 주는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고 소유자들이 원할 때는 굳이 싸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을 제값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때 팔아도 된다라고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서로 흥정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계약이다?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거 경제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경제입찰이나 또는 추첨을 했는데 몇 회 이상 유찰됐다? 2회 2번 이상 이렇게 유찰이 됐다는 건 결국 안 됐다는 얘기죠. 그때는 무슨 계약을 한다? 일단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도 좋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내용으로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원형지 공급과 개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원형지라는 게 뭐죠? 원래 형태의 땅 말하는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 원형지라고 합니다. 그 원래 형태의 땅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원래는요 어딘가가 도시개발한다 하면은 논밭이 있는 땅을 싹 밀어가지고 새로 거기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시설 같은 거 다 설치해주고 각 필지마다 그런 땅 속으로 다 그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가지고 전부 다 지표면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큰 뭐로 다 막아놓거나 이렇게 덮어놓거나 아니면 비닐 같은 거로 다 싸가지고 거기를 그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시설이죠 들어온 거 여기에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조성해서 토지를 파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도시개발은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 지어주는 게 아니고 토지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만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분양하는 거죠. 그럼 그걸 공급받은 사람이 거기서 지으라는 대로 그것도 건물 또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야. 이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몇 층까지 어떤 규모로만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요. 그때 이 안에는 어떤 업종만 들어오도록 한다라는 것들이 전부 다 정해서 줘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요 토지에는 어떤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그 건축물의 용도는 뭐뭐로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로 한다라는 게 도시개발을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정해진 거라는 거. 따라서 그런 건축물을 짓는 건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짓는 것이 처음부터 시행자가 건축물까지 지어주는 건 아닌 것이 도시개발사업의 원칙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렇게 조성이 된 상태의 토지를 갖다 분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아직 조성되지 않은 원래 형태의 땅, 즉 미개발된 상태의 땅을 그걸 공급하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원형지 공급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왜 그런 원형지를 공급할까? 자, 첫째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거기다 나무라든지 또는 울퉁불퉁하게 있으면 싹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보다는 자연 친화적이고 복합적 입체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단다? 일단 원형지 상태 아직 개발된 상태로 분양을 해가지고 그 공급받은 자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그건 지들이 알아서 정해서 니들이 한번 개발해봐라. 이것이 자연 친화적이고 복합적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할 때 원형지라는 걸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번 본강에서 뭘 설명했었죠? 300년 된 소나무가 우거져 있답니다. 그럼 300년 된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 땅을 싹 깎아가지고 그냥 그 소나무다 다 베버리고 평지 만들어서 분양하는 게 좋을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나무들을 살려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 없을까? 굳이 밀어버리지 말고 현재 있는 상태로 공급을 해가지고 그걸 분양받은 사람이 거기다가 그 300년 된 나무들을 최대한 죽이지 말고 깎고 잘라내지 말고 살려서 하는 개발 좀 해보자. 그것도 가능하죠. 또 여기는 나무들이 말고 이제 돌멩이들, 나무 돌들이 참 자연석이 참 멋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석인 돌들을 다 드러내지 말고 현재 있는 자연석을 살려가지고 개발한다면 훨씬 더 멋진 도시가 될 것 같다. 그때도 까뭉개지 않고 있는 상태 그대로 주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원형지 공급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시행자는 이런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또는 복합적 입체적인 개발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하려면 지정권자 승인을 받는다. 자, 그런데 시행자 입장에서 자기는 여기 하나도 개발 안 하고 전부의 땅을 다 원형지로 공급해버리면 이게 뭐죠? 자기는 코도 풀지 않고, 그죠? 손으로다가 코도 풀지 않고 그런 끝나는 식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사업 시행이라고 해놓고 하나도 개발 안 하고 그냥 땅을 갖다 그냥 팔아버리면 봉익임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는 그냥 차익만 넘기겠다?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형지 개발되지 않은 땅은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2분의 1이 아닙니다. 3분의 1까지만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뭐 해야 돼? 개발해서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다음 페이지, 이 지정권자가 원형지 승인을 할 때는 뭐 할 수 있단다? 개발 용적률 등 개발 밀도나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 원행지를 갖다가 지정권자가 승인해 줄 때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조건부 승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때 원행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딱 5명. 이것도 중요한 거죠. 첫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토수, 농관, 철매 6개 공공기관. 토수, 농관, 철매 6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사였죠? 그 중에 공공시행자 중에 그럼 누가 빠졌습니까? 거기 정부 출연기관이 빠져 있잖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공공시행자 중에서 정부 출연기관을 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요 4명 얘들하고 또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기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 시행자랍니다. 근데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뭘 했습니까? 이 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 원형지를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뭘 갖고 왔습니까? 그 공모에 응했는데 그 내용이 마음에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죠? 그 원형지를 한번 네가 이렇게 개발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드니까 네가 직접 그 원형지를 네가 개발해봐라 라고 그럴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거고. 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그래서 원형지를 학교 부지로 사용한다. 공장 부지로 직접 쓰려고 한단다. 그 자들에게는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원형지 개발자라고 합니다. 근데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무슨 방법이다? 이거는 조심하십시오. 수의계약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자를 선정한다 하면은 우리 법에서는 대부분이 경제입찰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따라서 일단은 경제입찰 방식이 아닌 원칙은 수의계약이다. 왜 그러죠? 아까 원형지 개발자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누굽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또는 이자들이 그 일종의 복합개발을 위해서 그 응모해서 선정된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나 공장유지. 물론 학교나 공장유지는 민간인들도 들어가지만 나머지 1, 2, 3, 4번은 대부분이 공공시행자 성격을 갖거든요. 그래서 공공시행자들에 대한 자들은 주로 뭐 한단다? 경제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단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지금 말한 5번째 거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선정할 때는 그때는 민간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특정인을 지정해버리면 그건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무슨 방법을 한다? 경제입찰 방법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때도 경제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뭘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하시죠. 그때 원형지 공급하는 가격, 그 원형지는 개발도 안 된 땅이잖아. 그렇다고 아무런 개발도 안 된 건 아닙니다. 그 원형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같은 건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형지 공급하는 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개발계획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지금 있는 원래는 현재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개발됐다라면 이라는 희망사항이 무슨 계획이죠? 개발계획이잖아. 그래서 개발계획은 이렇게 개발될 예정이다라는 예정인데 그렇게 개발됐을 때의 가격했으니까 절대로 싼 가격이 아닙니다. 현재 가격이 아니고 미래 가격으로 평가한 그 감정 가격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 가격에다가 뭐까지 더해집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 시설들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건 공사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이 반영된 그 원형지 감정가격 플러스 그것까지 들어가는 공사비 현재 개발된 그 개발비 그걸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그 가격이 기준가격이지 그 가격으로 결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기준가격을 가지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 그것이 결국 공급가격이 된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3번은 필요 없고 밑에 원형지 매각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들은 최장 10년 이내에서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누구는 괜찮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괜찮대요.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봉사 그런 자들은 제한을 받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몇 년 전에 출제됐었죠.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최장 10년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더냐? 둘로 나눠졌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박스 속에 보면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 동안 원형지에 대한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는 5년간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이죠. 그날부터는 10년 동안이고 중간에 원형지에서 공사가 다 끝나서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는 5년이 됩니다. 그중에 10년이 먼저 끝나는지 이때 5년이 먼저 끝나는지 그거 따져봐야 돼. 왜냐하면 공급 계약 체결로부터 10년이고 중간에 공사가 끝나고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는 5년 했는데 요 5년이 요 10년보다도 나중일 수 있고 10년보다 먼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때, 그때를까지는 매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다.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격이다? 예, 수용 방식에서는 감정가격을 합니다. 근데 항상 감정가격일까? 아니요. 밑에 예외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 학교, 폐기물 처리설,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 전환 그 박스 속에 있는 나머지 1, 2, 3, 4, 5, 6 이렇게 내려갑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학교하고 폐기물 처리설은 법률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정한 것들이고 나머지 박스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건 대통령령의 시행령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걸 거기다 명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폐기물 처리설, 근데 박스 속에 1번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외워야 돼. 그래서 머리점을 떠서 학폐공사라고 하죠. 학폐공사, 조폐공사, 형님 뭐 이렇게도 말해. 그래서 조폐공사와 학폐공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데 조심할 건 사회복지시설은 유류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됐습니다. 유류시설은 돈벌 목적으로 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경우거든. 그건 굳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회복지시설은 무료 사회복지시설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한다라는 것 아셨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방식? 이제 수용 방식에 관련된 게 다 끝났고 다음 시간 한지 방식에 관련된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